미국 마이크론이 10% 급등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놓치면 손해입니다. 아주 비싼 유료 자료들, 돈 주고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핵심만 뽑아서 대신 분석해드립니다. 구독만 하시고 돈 아끼세요.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미국 증시 자체는 조용한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의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네,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전력, 우주 이 세 가지 키워드였죠. 이 흐름을 관통하는 논리가 있다고요?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AI가 이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에이전틱 AI라고 부르거든요. 아, 에이전틱 AI? 지금의 AI가 똑똑한 비서라면 이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려면 당연히 더 많은 기억 장치, 즉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엄청난 AI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력도 필수일 거고요. 우주 분야는 스페이스X IPO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붙잡고 있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들이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시작은 반도체네요. 미국 마이크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긴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고작 2주 만에 주가가 거의 40%가 올랐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비중을 크게 늘려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 이 발표에 시장이 열광한 거거든요. HBM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HBM의 등장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HBM이 기존 D램을 그냥 여러 개 수직으로 쌓은 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반도체 경쟁의 핵심이 얼마나 더 작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얼마나 더 오밀조밀하게 회로를 그리느냐의 싸움이었잖아요. 네, 집적도 경쟁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HBM은 그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똑똑하게 연결하고 또 위로 잘 쌓아 올리느냐의 경쟁, 즉 누가 더 효율적인 3D 입체 도시를 설계하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아, 평면 건축과 초고층 빌딩의 가치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부가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면면도 달라지겠군요. 칩을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생태계 전체가 중요해진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단짜리 초고층 빌딩, 즉 HBM을 지었는데 한 8층 어딘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를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HBM이 고층화, 고도화될수록 불량품 하나가 주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검사하는 기술의 가치가 칩 자체만큼이나 중요해지는 거죠. 아, 테스트의 중요성이군요. 네, 이런 맥락에서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테크윈 같은 회사가 주목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분야들이 이 3D 반도체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까요? 이 새로운 공정을 지원하는 모든 단계의 가치가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 같은 고객사가 HBM 투자를 늘리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스크러버나 온도를 조절하는 칠러 같은 특수 장비를 공급하는 GST의 수준은 직접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반도체 검사에 들어가는 프로브카드나 테스트 소켓 같은 소모품을 만드는 TSE 같은 경우도 더 비싸고 정교한 부품의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역시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이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에도 그대로 이어지는군요.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정말 엄청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초호황기였던 2018년 기록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사장단 전력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의 배경에는 AI 시장 성장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설 수요가 있습니다. 고용량 SSD나 차세대 D램인 DDR5 판매가 폭발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그림은 더 큰 그림이요? 네, 이 메모리 사업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비메모리, 즉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탄이 된다는 거죠. 아,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비메모리라는 다음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용 회장의 전략회의가 갖는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탐의 이런 전략이 현실화될 때 함께 움직일 파트너 기업들은 어디가 될까요? 삼성의 생태계가 확장되는 만큼 여러 분야의 협력사들이 동반 성장하게 되겠죠. 우선 삼성의 메모리 모듈을 OEM 방식으로
방식으로 생산하는 한양디지텍은 삼성의 출하량 증가가 곧바로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칩을 만들고 나서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즉 오사트라고 하죠. 네. 이 분야의 대표 기업인 하나마이크론 역시 처리해야 할 물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생태계를 키울 때 패블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 디자인하우스 AD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AI를 위한 디지털 기반, 즉 반도체 인프라가 이렇게 재편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연산 능력은 데이터 센터에만 머물지 않잖아요. 이제 현실 세계로 나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 소식이 바로 그 얘기겠죠? 네. AI라는 새로운 세상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동이 반도체였다면 이 힘을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두 번째 기동은 바로 이동성입니다. 자동차가 이제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로 변신하고 있거든요.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요? 네. 현대차가 차량용 운영체제 CCOS에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적용하고 2030년까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을 5만 장이나 도입해서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그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즉 SDV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군요. 예전에는 엔진 성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있고 또 스마트폰처럼 무선 업데이트로 얼마나 자주 어떻게 똑똑해지느냐가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은 현대차 혼자서 해낼 수 없죠.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필요한데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있습니다. 네, CCOS 개발부터 OTA 서비스까지 SDV의 두뇌와 신경망을 직접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그 생태계 안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생기겠네요? 물론입니다.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인 MDS테크는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개발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관련 솔루션 유통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되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기업이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현대차가 2대 주주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결함을 검증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 전문 기업입니다. 아, 품질 보증? 네, 자율주행처럼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질수록 이 회사의 검증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미래차의 핵심인 건 알겠는데 근데 이번 자료에 나온 현대차 소식은 정말 놀랍네요. 배터리 전문 회사도 아니고 완성차 업체가 꿈의 배터리라는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대량 생산했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셀 전문 기업에 의존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진 화재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없애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야말로 꿈의 배터리네요. 네, 현대차가 의왕연구소 파일럿 9에서 실제 차량 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제품을 대량 생산했다는 건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 배터리 기술의 주도권을 직접 확보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술 종속을 피하고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선언이군요.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관련 소재나 장비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2차 전지 조립 장비를 만들면서 동시에 고체 전해질 전문 기업 세고의 2대 주주이기도 한 유일에너테크처럼 장비와 소재 양쪽에 걸친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량 생산할 기술을 가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만약 현대차가 황화물계 배터리를 택한다면 공급망 최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국책과제로 관련 기술을 개발해온 한농화성 같은 기업도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똑똑한 기계가 되다 보니까 그 기술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바로 로봇의 시대죠. 맞습니다. 올해 초 열릴 CES 2015의 핵심 화두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실증과 양산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실제 제조 현장 내 실증을 주제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점이 중요합니다. 아, 실증. 네, 그동안 로봇이 연구실이나 전시회 무대 위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제 공장 같은 현실 공간에 투입돼서 경제성을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시드품의 시대가 끝나고 상용품의 시대가 온다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로봇 완제품 회사뿐만 아니라 그 로봇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 회사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로봇이 대량 생산되려면 정밀하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니까요. 로봇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감속기입니다. 감속기요? 네, 산업용 감속기의 전문 제조사인 우린 PTS나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해서 양산하고 있는 SPG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죠. 네. 또 공장에 로봇만 덩그러니 들어온다고 자동화가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과 함께 일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분야의 전문 기업인 현대무백스에게는 직접적인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지상의 공장이 로봇으로 자동화되고 있다면 연결성은 이제 지상을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네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또한 인프라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통신 위성은 지상 36,000km 상공의 정지 궤도에 있었어요. 비유하자면 저 멀리서 도시 전체를 비추는 등대 같아서 신호가 오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스타링크가 쓰는 저궤도 위성은 300에서 1,500km 상공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내 머리 바로 위를 휙휙 지나가는 드론 수천 대가 릴레이로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아서 지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와, 정말 직관적인 비유네요. 인터넷 음영 지역을 없애는 걸 넘어서 바다 위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 재난 지역에서도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런 우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있겠죠? 그럼요. 이미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과 대규모 위성통신 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는 서진 시스템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실적을 가진 기업이고요.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의 글로벌 강자인 인텔리안테크는 저궤도 위성용 평판 안테나 기술을 보유해서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 확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네.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에 부품을 공급한 경험이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로봇 공장, 위성통신. 이 모든 것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와 그것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관련 발언을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이 발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다시 한번 강화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여준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릴 경우 국제유가와 에너지 시장 전체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이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복합적이겠네요. 유가 변동 자체에 반응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실제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볼 때는 성격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국제유가나 중동 리스크 같은 에너지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일종의 테마성 종목으로 분류되죠. 네. 반면에 성광밴드 같은 기업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회사는 석유화학 플랜트 배관에 들어가는 관이음새를 만드는데 주요 고객사가 북미 에너지 기업들이거든요. 아, 고객사가요. 네. 만약 그 고객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베네수엘라 인프라 복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기술혁명이 반도체라는 디지털 인프라를 시작으로 자동차와 로봇이라는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우주와 에너지라는 근간이 되는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재편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AI, 자율주행, 로봇, 우주통신, 에너지 패권이라는 각각의 거대한 흐름들이 서로 융합하고 충돌할 때 과연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분야 중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산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다음 변화를 예측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겁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